시간이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든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적어도 박서연에게는 그랬다. 딸 민지가 사라진 그날 이후 그녀의 시간은 녹슬어버린 잿빛 세상에 멈춰 있었다. 10년. 강산이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서연은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다. 7살 작고 귀여운 손으로 엄마의 옷자락을 꼭 쥐던 아이. 웃을 때마다 반달처럼 휘어지던 눈 솜사탕처럼 달콤했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 서연의 삶은 끝없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처럼 민지의 방으로 향했다. 10년 전 모습 그대로 멈춰있는 방. 벽지에는 해와 달림이 그려져 있었고 책상 위에는 읽다만 동화책이, 침대 머리맡에는 딸이 가장 아끼던 토끼 인형이 옅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그 방을 쓸고 닦으며 서연은 주문을 외웠다. 오늘이야말로 우리 민지가 돌아올 거야. 하지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계절이 수십 번 바뀌는 동안 그 주문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은 오후였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따스했지만 서연의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했다.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낡은 앨범을 넘기고 있었다. 7살 생일 파티 때 고깔 모자를 쓰고 케이크 촛불을 불던 민지의 얼굴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바로 그때 정막을 깨고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여보세요. 아무 기대 없이 뱉어낸 목소리가 힘없이 갈라졌다. 실종 아동 전단지를 보고 장난을 치는 전화이거나 혹은 또 다른 헛된 제보일 터였다. 박서연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마포경찰서 실종 아동수사팀의 김형사라고 했다. 네, 그런데요. 지금 잠시 경찰서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따님 박민지 양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찾은 것 같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췄다. 서연은 자신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심장이 발치까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머리끝까지 치솟는 것 같기도 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수화기를 놓칠 뻔했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진정하시고 들으십시오, 어머님. 박민지 양으로 보이는 소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한 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인상착이나 나이대가 따님과 거의 일치합니다. 강원도. 민지가 사라진 서울에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어떻게, 왜 거기서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갈게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서연은 겉옷을 꿰어 입을 정신도 없이 지갑과 차키만 챙겨 들고 집을 뛰쳐나왔다. 아파트 복도를 달리고 계단을 구르듯 내려갔다.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눈물이었다. 10년 동안 마르지 않았던 눈물이 다시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다. 절망과 고통의 소금물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이름의 단물이었다. 마포경찰서로 가는 내내 서연의 머릿속은 온통 민지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17살이 된 우리 딸. 키는 얼마나 컸을까? 아직도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휠까? 혹시 어디 아픈 곳은 없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녔을까? 10년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서연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당장이라도 딸을 품에 안고 괜찮다고, 이제 엄마가 여기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김 형사가 그녀를 맞았다. 그는 초조하게 서성이는 서연을 진정시키며 안쪽 상담실로 안내했다. 어머님 아이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기억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요. 저희가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다가 10년 전 따님의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진행 중이지만 아마 따님이 맞을 겁니다. 기억이 없다고 서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기억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다시 만들면 된다.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괜찮아요. 제가 다 기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우리 민지 볼 수 있을까요? 김 형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상담실 문을 열자 창가의 등을 보이고 앉아있는 한 소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긴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은 뒷모습. 낯설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그 실루엣에 서연은 숨을 멈췄다. 민지야,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서연은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다. 10년 전 앨범 속에서 보았던 그 얼굴. 통통했던 젖살은 빠졌지만 오목조목한 이목구비는 영락없는 민지였다. 반달 같은 눈매도 자그마한 입술도 그대로였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소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10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딸의 손을 놓고 울부짖던 놀이터 밤새워 전단지를 붙이던 거리, 헛된 제보에 낙담하며 돌아오던 길.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눈앞의 아이를 다시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민지야, 우리 딸, 엄마야, 엄마가 왔어. 서연이 소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소녀의 뺨을 감쌌다. 따뜻해냈다. 꿈이 아니었다. 하지만 소녀의 반응은 서연의 기대와 달랐다. 소녀는 겁에 질린 사슴처럼 동그랗게 뜬 눈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몸을 움츠리며 서연의 손길을 피하려는 듯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 눈동자는 반가움이나 안도감이 아니라 낯선 사람을 향한 경계와 두려움만이 가득했다. 아가, 왜 그래? 엄마, 몰라보겠어. 서연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기억을 잃었다고 했으니까. 천천히 시작하면 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서연은 운전대를 잡고 민지는 조수석에 앉았다. 10년 만에 함께하는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서연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창밖 풍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기 봐, 민지야. 저기가 네가 다니던 유치원이야. 기억나니? 저기 놀이터 그네 네가 제일 좋아했잖아. 매일 태워달라고 졸랐는데 하지만 민지는 창밖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무릎만 내려다보며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 있었다. 그 모습이 서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드디어 아파트에 도착했다. 서연은 민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이가 움찔하며 피하는 바람에 허공에 멈춰야 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감추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다. 청사. 민지가 태어난 날이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번호였다. 들어와, 우리 집이야. 집안은 서연이 아침에 나간 그대로였다. 그녀는 민지를 데리고 곧장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향했다. 민지가 쓰던 방. 서연의 희망과 절망이 모두 담겨있는 공간. 여기가 내 방이야. 10년 전이랑 똑같아. 네가 좋아하던 토끼 인형도 그대로 있고 네가 읽던 동화책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민지의 반응을 살폈다. 이 방에 들어오면 이 익숙한 공간의 냄새를 맡으면 아주 작은 기억의 조각이라도 떠올리지 않을까.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민지는 방 안에 들어서지 않고 문지방에 서서 안을 둘러보았다. 해와 달림이 그려진 벽지 낡은 책상, 작은 침대. 소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러다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를 발견했다. 서연은 그 액자를 집어들었다.
액자 속에는 활짝 웃는 세 사람이 있었다. 젊은 시절에 서연과 남편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있는 7살 민지. 이거 봐. 우리 가족 사진이야. 아빠랑 엄마랑. 그리고 우리 예쁜 딸 민지. 이때 우리 참 행복했는데. 기억나니? 서연은 애원하는 심정으로 액자를 민지에게 내밀었다. 제발 단 한마디라도 좋으니 기억난다고 말해주렴. 민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여전히 짙은 혼란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아이는 한참 동안 서연의 얼굴과 액자 속 여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솜사탕처럼 달콤했던 목소리가 아니라 갈라지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는 10년의 기다림 끝에 선 서연의 세상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죄송하지만 누구세요?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런 느낌일까? 서연은 딸의 텅 빈 눈동자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그 세 단어가 비수가 되어 10년의 기다림과 희망을 단숨에 베어버렸다. 돌아온 딸을 되찾은 것이 아니라 딸의 모습을 한 낯선 소녀를 집으로 데려온 것뿐이었다.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서연은 본능적으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무너지면 안 된다. 여기서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갈 곳이 없다. 괜찮아. 기억 못해도 괜찮아. 내가 네 엄마 박서연이야. 천천히 알아가면 돼. 목소리가 프레다텔스키 떨렸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민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뒤로 뺐다. 그 미세한 거부의 몸짓이 1000개의 바늘이 되어 서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서연은 민지를 위해 정성껏 저녁을 차렸다. 아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달짝지근한 소고기, 장조림과 부드러운 계란찜, 그리고 갓 지은 쌀밥. 민지야 밥 먹자. 네가 제일 좋아하던 반찬들로만 만들었어. 하지만 민지는 식탁에 앉아 밥그릇만 내려다볼 뿐 수저를 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낯선 공간, 낯선 사람, 낯선 음식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길 잃은 아이 같았다. 서연이 재차 권하자 마지못해 밥 한 숟가락을 떴지만 반찬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 모습에 서연의 마음이 타들어갔다. 왜? 맛이 없니? 혹시 다른 거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간신히 들릴 듯 말 듯하게 속삭였다. 간장 조금만 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은 의아했지만 군말 없이 간장을 가져다 주었다. 민지는 흰쌀밥에 간장만 조금 뿌려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는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난 10년 내 딸은 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온 걸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했던 걸까? 밤이 되자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서연은 민지의 방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돈하고 새 이불을 깔아주었다. 자, 이제 코 자야지. 피곤할 텐데. 엄마가 옆에서 잠들 때까지 같이 있어 줄게. 하지만 민지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방 안의 모든 것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처럼 문지방 앞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저 그냥 거실에서 자면 안 될까요? 왜 네 방인데? 여기가 더 편할 거야. 낯설어요. 모든 게 다 그냥 여기가 편할 것 같아요. 결국 서연은 거실 소파에 임시로 잠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했다. 민지는 담요를 목 끝까지 끌어올려 몸을 둥글게 말고 누웠다. 잠이 들 때까지도 잔뜩 경계하며 긴장을 풀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서연은 불 꺼진 거실에 한참을 서서 소파에 누운 딸의 작은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이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것만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서연은 딸의 기억을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낡은 앨범을 꺼내 함께 보며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민지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보여주며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민지는 더 깊은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서연의 모든 말과 행동은 아이에게 풀 수 없는 암호처럼 느껴지는 듯했다. 그러던 중 서연은 아이의 기이한 습관을 발견했다. 아침에 식탁에 놓아둔 소보로빵 몇 개 중 하나가 사라지곤 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잠든 민지의 이불을 덮어주다가 베개 밑에서 딱딱하게 굳은 소보로빵 조각을 발견하고 말았다. 음식을 숨기는 행위. 그것은 극심한 허기나 결핍을 겪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트라우마의 일종이었다. 서연은 차마 그 빵 조각을 꺼내지 못하고 조용히 이불을 다시 덮어주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딸의 상처는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서연은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베란다 문을 활짝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며 베란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작은 유리 풍경, 풍칭을 흔들었다. 쨍쨍그랑 맑고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지가 7살 때 아빠와 함께 만들었던 세상에 하나뿐인 풍경이었다. 아이는 그 소리를 무척이나 좋아했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거실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던 민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과호흡 증상이었다. 민지야, 왜 그래? 괜찮아. 서연은 너무 놀라 달려가 아이를 부축했다. 민지는 눈을 꼭 감은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발버둥 쳤다. 공포 그 자체였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를 들은 사람처럼. 서연은 황급히 베란다로 달려가 풍경을 떼어냈다. 그러자 민지의 격렬한 반응도 서서히 잦아들었다. 아이는 땀에 흠뻑 젖은 채 탈진한 듯 서연의 품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서연은 떨리는 딸의 등을 쓸어내리며 생각했다. 어릴 적 저토록 좋아했던 풍경 소리가 어째서 지금은 아이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겨주는 걸까? 그 맑은 소리 뒤에는 어떤 끔찍한 기억이 숨겨져 있는 걸까?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들어왔다. 김은주였다. 민지가 사라진 10년 동안 친자매처럼 서연의 곁을 지켜주며 함께 울고 웃었던 유일한 친구. 서연아, 민지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괜찮아. 민지는 좀 어때? 은주는 손에 든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달려와 서연을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는 소파에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 민지에게 다가갔다. 세상에, 민지 맞구나. 이렇게 컸어. 이모 기억나니? 어릴 때 이모가 깍꿍놀이 많이 해줬는데. 은주는 특유의 따뜻하고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민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은주를 쳐다볼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서연의 등 뒤로 살짝 몸을 숨기는 듯했다. 은주는 서연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며 속삭였다. 아직 많이 힘든가 보구나. 서연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10년이야.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을 보냈을 거야. 기다려줘야 해. 친구의 위로에도 서연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다. 며칠 후 서연은 민지를 데리고 아동 트라우마 전문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여러 검사와 상담을 마친 후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따님은 심각한 해리성 기억상실을 겪고 있습니다. 과거의 끔찍한 경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뇌가 스스로 기억의 일부를 차단해버린 거죠. 억지로 과거를 떠올리게 하려는 시도는 아이를 더 큰 혼란과 고통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여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들로요. 의사의 말은 서연에게 또 다른 절망을 안겨주었다. 과거를 찾지 말라니. 그럼 내 딸 민지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단 말인가? 이 낯선 소녀를 내 딸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인가? 그날 밤도 민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서연은 잠든 아이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곤히 잠든 얼굴은 영락없는 어린 시절 민지의 모습이었지만 그 얼굴 위로 겹겹이 쌓인 1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이 아른거렸다. 음식을 숨기고 작은 소리에도 쏘스라치게 놀라며 세상 모든 것을 경계하는 아이.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민지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그때였다. 잠결에 뒤척이던 민지의 입에서 희미한 잠꼬대가 새어나왔다. 너무나 작은 소리라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여야 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은주 이모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은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김은주. 민지는 친구 은주를 이모라고 불렀었다. 아이가 기억하는 유일한 이름이 왜 하필 은주일까? 그리고 왜 잘못했다고 빌고 있는 걸까? 서연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저 우연한 잠꼬대일 뿐일까? 아니면 이것이 굳게 닫힌 딸의 기억 속에서 새어나온 첫 번째 파편인 걸까? 서연은 잠든 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평온해 보이기만 하던 아이의 얼굴이 어쩐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문이 끔찍한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내 딸아, 지난 10년 동안 너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윤주 이모. 딸의 잠꼬대는 밤새도록 서연의 귓가에 메아리 쳤다. 처음에는 그저 흩어진 기억의 파편일 뿐이라고, 아무 의미 없는 소리일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10년간 자신의 곁을 지키며 함께 눈물 흘려준 친구, 아이를 잃은 자신의 고통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던 은주였다. 그런 친구를 의심하는 것은 배신이자 모독이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끔찍한 상상을 떨쳐내려 했다.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싹을 틔우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는 독초와 같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은주를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친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의심의 필터를 거쳐 들어왔다. 걱정 어린 위로의 말은 교묘한 기만처럼 들렸고 다정한 미소 뒤에는 섬뜩한 이면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정신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서연은 민지에게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사주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기억을 그림으로라도 표출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처음 며칠 동안 민지의 스케치북은 의미를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선과 어두운 색깔들로만 채워졌다. 마치 아이의 머릿속처럼 모든 것이 뒤엉켜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무심코 민지의 스케치북을 넘겨보다가 숨을 멈췄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풍경화였다. 구불구불 흐르는 넓은 강, 그 강계 외따로 서 있는 2층짜리 목조 건물, 그리고 그 집 옆에 서 있는 커다란 수양버들 한 그루. 전문적인 솜씨는 아니었지만 아이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된 장소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 집의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고 현관문은 유난히 크고 검게 칠해져 있어 어딘지 모르게 위압적인 느낌을 주었다. 서연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독히도 낯선 풍경이었다. 그날 밤부터 민지의 악몽은 더욱 심해졌다. 전에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를 중얼거리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흐느끼거나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서연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매일 밤 거실 문 밖에서 숨을 죽인 채 딸의 잠꼬대에 귀를 기울였다. 배가 와. 문 잠그지 마세요. 제발. 아이는 애원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비 오는 밤 서연은 결정적인 문장을 듣고야 말았다. 빗방울이 베란다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던 민지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비와 풍경 소리 같아. 비 오면 안 돼. 그 사람이 와.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풍경 소리. 비 오는 소리가 풍경 소리 같다고 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그 사람이 온다고 했다. 아이가 그토록 풍경 소리를 두려워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을까. 10년 동안 아이를 가둬둔 곳은 비가 내릴 때면 풍경 소리와 비슷한 소리가 나는 곳이었을 것이다. 양철 지붕 같은. 그리고 아이에게 그 사람의 방문은 공포 그 자체였던 것이다. 며칠 뒤 은주가 또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민지를 위해 예쁜 옷과 간식을 한아름 사들고 왔다. 우리 민지 이모가 예쁜 원피스 사왔어. 이거 입고 이모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은주는 여전히 상냥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 상냥함이 어색한 연기처럼 보였다. 서연은 은주를 떠보기로 마음먹었다. 은주야, 민지가 요즘 그림을 그려. 이상한 집을 그리더라. 강가에 있는 나무집인데 혹시 너 이런 곳 본 적 있니? 서연은 스케치북을 은주에게 건넸다. 은주는 그림을 들여다보며 잠시 표정이 굳어지는 듯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다. 글쎄, 처음 보는 곳인데 아마 아이가 꿈에서 본 곳이 아닐까.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말라고. 괜히 아이만 힘들어진대. 은주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하고 이성적이어서 서연은 순간 자신이 정말로 과민 반응을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은주가 돌아간 뒤 서연은 그녀가 민지를 위해 사온 선물 꾸러미 속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어본 서연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그 안에는 영롱한 빛깔의 유리 풍경이 들어있었다. 민지가 옛날 기억을 잊고 새로운 좋은 기억을 만들었으면 해서. 이 소리는 분명 좋아할 거야. 은주가 남긴 메모였다. 서연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경고이거나 혹은 자신의 불안을 비웃는 잔인한 조롱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포기했다.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10년치의 먼지 쌓인 상자들을 모두 꺼냈다. 앨범 낡은 편지 여행 기념품. 은주와 관련된 모든 것을 찾아내야 했다. 은주 이모, 강가의 집, 강원도. 이 세 가지 조각을 하나로 맞출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아야만 했다. 몇 시간을 헤맸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서연은 창고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민지가 사라지기 바로 전에 여름회사 동료들과 다 함께 강원도로 야유회를 갔을 때의 물건들이었다. 상자 속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던 서연의 손이 어느 한 지점에서 우뚝 멈췄다. 단체 사진이었다. 젊은 시절의 서연과 동료들, 그리고 은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배경이었다. 그들 뒤로 사진 한 구석에 흐릿하지만 분명한 형태의 건물이 보였다. 구불구불 흐르는 강, 그리고 강에 서 있는 2층짜리 목조 건물. 건물의 형태도 위치도 민지가 그린 그림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었다. 빛바랜 볼펜 글씨로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다. 2014년 7월. 강원도 가평. 은준의 옛날 별장에서. 가평. 강원도는 아니었지만 서울에서 멀지 않은 북한강 줄기였다. 민지는 강원도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되었다. 가평에서 강원도는 그리 멀지 않았다. 그리고 은준의 옛날 별장.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민지가 잠꼬대에서 부른 이름 은주 이모. 민지가 공포에 떨며 그린 강가의 집. 민지가 발견된 장소와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은주의 별장. 서연은 사진을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배신감보다 더 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10년이었다.
딸을 잃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자신을 바로 곁에서 위로하고 함께 범인을 욕하며 때로는 희망을 주었던 유일한 친구. 그 친구가 자신의 지옥을 설계한 악마였다. 도대체 왜 수만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거실 소파에서 새우처럼 몸을 말고 잠든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손에 든 낡은 사진을 보았다. 사진 속에서 젊은 서연의 어깨에 다정하게 팔을 두른 채 카메라를 향해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은 바로 김은주였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게 타오르는 분노와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이제는 알아야 했다. 10년의 진실을 그 잔인한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망설였다. 872. 그 세 개의 숫자를 누르는 것은 너무나 쉬웠다. 하지만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지난 10년간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마지막 인간관계마저 산산조각날 터였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서연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 증거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아이의 그림뿐. 섣불리 경찰에 신고했다가 은주가 부인이라도 하면 혹은 그 사이에 도망이라도 치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그 잔인한 진실을 그녀의 입으로 직접 들어야만 했다. 서연은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같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은주야, 나 서연이야. 지금 잠깐 볼 수 있을까? 수화기 너머로 은주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그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네. 민지 때문에 힘든 일이라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어서.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시내 카페 거기서 만날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서연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자가 서 있었다. 눈은 퀭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은 가방 속에 낡은 사진과 민지의 그림, 그리고 소형 녹음기를 챙겨 넣었다. 약속 장소인 카페는 여전히 아늑했다. 부드러운 조명과 감미로운 음악 향긋한 커피 냄새. 10년 전 민지가 사라지기 전에도 두 사람은 이곳에 앉아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며 웃음꽃을 피우곤 했다. 이토록 평화로운 공간에서 지옥의 문이 열리리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은주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그녀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헬쑥해?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서연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은주의 눈이 살짝 흔들리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이 사진 기억나. 우리 다 같이 가평으로 야유회 갔을 때. 내 옛날 별장 앞에서 찍은 거. 은주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집어들었다. 어머, 이걸 어디서 찾았어? 진짜 옛날이네. 다들 정말 젊었다. 근데 이건 갑자기 왜? 서연은 은주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가방에서 민지의 스케치북을 꺼내 사진 옆에 나란히 펼쳐놓았다. 민지가 그린 강가의 목조 건물. 사진 속 희미한 배경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민지가 이걸 그렸어. 서연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차갑게 들렸다. 민지는 나를 기억 못해. 자기 아빠 얼굴도 자기가 살던 이 집도 기억 못해. 그런데 이 집은 기억하더라. 네 집을. 카페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은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서연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아이가 혼란스러워서 아무거나 그리는 거겠지. 의사도 그랬잖아. 그래, 그럼 이것도 혼란스러워서 하는 소리일까? 서연은 테이블 너머로 몸을 기울여 은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아이가 비 오는 날마다 무서워 떨어.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풍경소리 같다고. 비가 오면 그 사람이 온다고. 그리고 밤마다 잠꼬대를 해. 잘못했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어. 누구한테 비는 줄 아니? 잘못했어요, 은주 이모라고. 그 순간 은주의 단단하던 가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찻잔을 든 손이 덜덜 떨리다 결국 잔을 놓쳤다. 쨍그랑 찻잔이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카페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네가 어떻게? 은주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테이블에 엎드려 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 서연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합친 것보다 더 서럽게 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눈물에 서연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한참을 울던 은주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화장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서연이 알던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다. 증오와 질투 그리고 오랜 고통으로 일그러진 괴물의 얼굴이었다.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내가 민지 데려갔어. 마침내 나온 자백이었다. 왜? 서연이 간신히 한마디를 뱉어냈다. 대체 왜 그랬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냐고. 은주가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너는 몰라. 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 옆에서 항상 모든 걸 다 가졌잖아. 다정한 남편, 토끼 같은 딸, 행복한 가정. 나는 아이를 가지려고 안 해본 게 없어. 시험관 시술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먹어보고 매달 병원에 가서 우니시텔레 검사를 받을 때마다 네가 민지 손잡고 웃는 모습을 보면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고. 넌 그 모든 걸 너무나 당연하게 누렸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넌 평생 모를 거야. 은주의 절규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이야기는 끔찍한 질투와 뒤틀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민지를 납치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구원한 것이라고 했다. 그날 놀이터에서 너는 친구랑 수다 떠느라 민지한테 눈길도 안 줬잖아. 난 봤어. 아이가 얼마나 외로워 보였는지. 그래서 내가 데려온 거야. 너보다 내가 더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너보다 내가 민지를 더 사랑하니까. 은주는 가평의 별장에서 민지의 모든 기억을 지워나갔다고 했다. 엄마 아빠는 너를 버리고 멀리 떠났다고. 이제 세상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모뿐이라고 매일 밤낮으로 아이의 귀에 속삭였다. 아이가 바깥 세상을 궁금해하지 못하도록,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아이를 통제하고 고립시켰다. 풍경 소리는 아이를 벌주는 수단이었다. 아이가 말을 듣지 않거나 옛날을 그리워하는 기색을 보일 때마다 은주는 풍경을 흔들며 나쁜 아이에겐 비 오는 날 귀신이 찾아온다고 겁을 주었다. 그럼 왜 이제 와서 왜 민지를 돌려보낸 거야? 돌려보낸 게 아니야. 놓친 거지. 은주가 허탈하게 웃었다. 그녀는 자신이 췌장암 말기라고 했다. 시한부 인생. 몸이 약해지면서 아이에 대한 통제력도 점점 약해졌다. 며칠 전 극심한 고통에 진통제를 맞고 잠이 들었을 때 민지가 별장의 문을 열고 도망친 것이었다. 어차피 나도 이제 곧 죽어. 죽기 전에 민지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서울로 왔는데 네가 먼저 찾았더군.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슬픔도 아니었다. 거대한 허무가 그녀의 영혼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내 딸의 10년, 나의 10년.
내 인생의 가장 빛나던 시간을 통째로 훔쳐간 이 악마가 지난 10년간 내 눈물을 닦아주던 친구였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과 그림을 그대로 둔 채 그녀는 엉망으로 무너져 흐느끼는 은주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경멸도 동정도 그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너는 내 딸만 훔친 게 아니야. 서연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은주's family's old villa summer 2014 훔쳤어.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걸어 나왔다. 소란스러운 거리의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가 지금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서연은 휴대폰을 꺼내 헬p 12를 눌렀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진범을 이제는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시간이었다. 서연이 그 세 개의 숫자를 누른 후의 시간은 현실감 없이 흘러갔다. 잠시 후 카페 주변으로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도착했다. 경찰관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축 늘어진 은주가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왔다. 서연은 길 건너편 어둠 속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한때는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였던 여자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오르는 광경. 그것은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텅 빈 캔버스처럼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초현실적인 풍경일 뿐이었다. 괴물은 잡혔지만 그 괴물이 핥히고 간 상처는 서연과 민지의 영혼에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남았다. 사건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은주는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녀의 시한부 판정과 가평 별장에서 발견된 민지의 흔적들, 그리고 서연이 제출한 녹취 파일은 모든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다. 세상은 10년 만에 밝혀진 엽기적인 아동 납치 사건에 경악했다. 서연과 민지는 세간의 과도한 관심과 동정 속에서 또 다른 몸살을 앓아야 했다. 하지만 가장 큰 산은 따로 있었다. 바로 민지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서연은 혼자서는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자신이 없어 민지의 심리치료사와 먼저 상담했다. 의사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진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지금 겪는 혼란의 근원을 스스로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단 아이를 비난하거나 동정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께서 흔들리지 않고 담담하게 사실을 전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확신을 계속 심어주셔야 하고요. 그날 저녁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민지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민지야. 서연의 부름에 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너를 오랫동안 돌봐주었던 은주 이모. 아니 그 아줌마 말이야. 서연은 천천히 의사가 알려준 대로 말을 이었다. 그 아줌마는 아주 많이 아픈 사람이었어. 몸도 마음도. 그래서 아주 큰 실수를 했단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 너를 진짜 가족에게서 데리고 멀리 떠나버렸어. 그건 나쁜 일이었어. 하지만 그건 절대로 네 잘못이 아니야. 알아듣겠니? 민지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쳐다보기만 했다. 그 작은 머리로 이 모든 이야기를 이해하기는 버거워 보였다. 나는 네 엄마야. 그리고 아빠도 있어. 우리는 단 한순간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지난 10년 동안 매일매일 너를 찾아다녔단다. 너무나 보고 싶었어, 우리 딸.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소용없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민지가 망설이듯 작은 손을 뻗어 서연의 팔을 톡 하고 건드렸다. 그리고는 탁자 위에 있던 휴지를 뽑아 서연에게 내밀었다.
어설프고 서툰 위로의 손길. 민지가 서연에게 먼저 보인 첫 번째 반응이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 서연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 민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 애쓰는 대신 의사의 조언대로 새로운 기억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민지의 방을 바꾸는 것이었다. 10년 동안 박제되어 있던 방 안의 모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낡은 인형, 빛바랜 동화책, 해와 달림이 그려진 벽지까지 모두 떼어냈다. 그리고 며칠 후 두 사람은 함께 하얀 페인트로 방을 칠했다. 서연이 롤러로 벽을 칠하면 민지가 작은 붓으로 구석구석을 칠했다. 아무런 대화도 없었지만 두 사람은 조용히 땀을 흘리며 함께 공간을 채워나갔다. 그것은 과거를 지우는 행위가 아니었다. 낡고 아픈 과거 위에 새로운 미래를 덧칠하는 둘만의 신성한 의식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세상은 은주 사건을 조금씩 잊어갔다. 은주는 재판을 받던 중 병세가 악화되어 교도소 병동에서 사망했다. 그녀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서연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용서도 증오도 아니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뿐이었다. 민지는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고 낯선 사람을 경계했지만 더 이상 음식을 숨기거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서연을 엄마라고 부르지는 못했지만 아주머니라는 호칭 대신 저기 하고 부르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였다. 새로 꾸민 방에서 민지는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서연은 거실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집 안에는 예전과 같은 어색한 긴장감 대신 편안하고 나른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때 민지가 스케치북을 들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이거... 서연은 민지가 내민 스케치북을 받아 들었다. 그 안에는 더 이상 강가의 음산한 목조 건물이 그려져 있지 않았다.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것일 풍경.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한 사람은 책을 읽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서툴지만 따뜻함이 느껴지는 바로 지금 두 사람의 모습이었다. 서연이 그림에서 눈을 들어 민지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서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마주 보았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미소를 지었다. 10년 만에 서연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딸의 진짜 미소였다. 서연은 깨달았다. 치유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폐허 위에서 남아있는 서로를 보듬고 새로운 무언가를 함께 지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과거의 민지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았다. 지금 자신의 눈앞에는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준비가 된 사랑스러운 딸이 서 있었다. 서연은 민지를 향해 마주 웃어주었다. 그 미소는 지난 10년의 고통과 상실 분노와 배신을 모두 녹여내는 따스한 햇살 같았다. 길고 어두웠던 폭풍이 마침내 지나가고 모녀의 세상에 비로소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